네, 백운계 시사 1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민생을 고민해보는 시간이죠. 민생민사, 민생의 죽고 민생에 사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 민생을 위한 정치를 고민하시는 고민 많은 남자. 안녕하세요. 고민남 장성철입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대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장 교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요. 좋아요. 자, 민생 얘기하기 전에 예. 장성철 교수가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잘 알잖아요. 아, 전문가시죠. 잘 예. 모릅니다. 그 얘기 궁금하니까 아, 먼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예. 지금 제주도가 있다면서요? 제주가 있습니다. 언제 갔대요? 어제 밤에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제주도당하고 예. 4.3 희생자 묘역 뭐 이렇게 방문을 해서 좀 그거 거기 당무예요, 아니에요? 본인은 당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을 쭉 한번 돌아보겠다라는 건데 거기에 제주도에 장성철 씨라고 또 있습니다. 제주에? 예. 뭐 제주에 장성철 있겠죠. 얼마 전에 제주 도당위원장,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했던 분인데 저랑도 친한데 예. 그분하고 또 이준석 대표가 아주 친해요. 음. 그래서 그분도 좀 만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주도에 얼마나 있을까요? 보통 지금 동선을 보면 하루 정도 있는 것 같아요. 1박 2일. 예. 그래서 부산 1박 2일, 순천 1박 2일, 제주 1박 2일 뭐 이 정도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무냐 아니냐는 뭘로 판단해요? 본인 생각이죠. 본인이 내가 당대표인데 지금 제주 도당 가서 당원들 증가, 감소, 그다음에 당무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 당협위원장들은 잘 활동하고 있느냐 이런 걸 알아보고 간다 그러면 당무예요. 자기 돈 쓰나요? 공금 쓰나요?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가면 공적인 일에서는 다 당에서 이제 비용을 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에서 쓰는 비용이면은 당무겠네요. 당무로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비용을 대고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당대표에는 당에서 카드를 줘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카드를 갖고 그러니까 그걸 사적 용도로 쓰면 네. 그거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당무 거부인 상황에서 그 카드를 쓰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당무 거부가 뭐 중앙 쪽에서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선대위에 참석을 하는 것만 당부로 봐야 되느냐. 예. 아니면 지금 선대위가 주축이니까 당대표는 지방을 돌면서 지방 조직을 좀 확인하는 것도 당무라고 본인이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도식적으로 뭐 아니다, 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옳지 못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뭐 당협 사무실이든지 시도당 사무실에 가서 사진도 찍고 뭐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당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언제 돌아올 것 같습니까? 쉽게 서울로 상경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음. 본인이 이제 저러한 모습을 보인 것 자체가 선대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인선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당이 선대위가 나가야 될 방향과 메시지에 대한 본인의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으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문제는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서로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만나든지 해야 해결될 문제지 중간에 뭐 권성동 사무총장이라든지 김기현 원내대표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직접 풀어야 된다. 그렇죠. 이준석 대표는 만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직접 풀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네. 이준석 대표 안 올라올 거고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제주도나 뭐 지방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얘긴데 저는 가야죠. 그럴 네. 것 같습니까?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본인도 좀 고집이 세신데 뭐 내일 내려가실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뭐 이준석 대표가 뭐 좀 지방에 좀 다니시고 리프레시 하러 가셨으니 그거 올라오시면은 뭐 만나지 굳이 뭐 무리해서 연락해서 만날 생각은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 같습니다. 사람 관계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도 그렇다면 여기까지라고 내려갔는데 그렇다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임계점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까지는 참았어. 이제는 더 참을 수 없어.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제 한 건데 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임계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말할 때 올라와. 이제 그만해. 대선 후보가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이러한 갈등이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타격을 받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벌써 그냥 뒤집어진 여론조사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당원들한테 욕 좀 많이 먹고 의원들한테 좀 혼나고 이런 수준이지만
윤석열 후보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돼야 될 뿐인데 저러한 갈등 상황은 본인한테 제일 안 좋아요. 피해가 가장 많이 갑니다. 그러면 피해가 많이 갈 사람이 풀어야지 누가 풀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직접 만나서 풀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인데 이 대표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해봅시다. 예.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뭔가를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뭘까요? 글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선대위에 합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본인이 홍보본부장 맡아서 정권을 가지고 메시지 홍보 정책에 대해서는 자신이 좀 주도해 나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두 가지. 김종인 위원장 받아라. 그리고 그걸 받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렇게 뭐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딱 팀을 짰는데 그거 받을까요? 아니 근데 김종인 위원장, 김병준 위원장 이 둘 중에 한 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는 내가 대통령이 되는데 가장 최고의 지름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우파 쪽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에다 경로를 입력을 해서 최적의 길, 막히지 않는 길, 목적지까지 잘 도달할 수 있는 길을 그 김종인 위원장이 제일 잘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내비게이션 없이 그냥 내가 알아서 운전해서 갈게. 어차피 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가 않잖아요. 중간에 위험 요인, 변수들을 없애고 최적의 길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이걸 기싸움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되잖아요. 그럼 대통령 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본인의 고집과 신념을 좀 꺾어도 된다. 그것이 창피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디 방송에서 장성철 교수가 카노사의 굴욕 얘기했다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것 때문에 윤석열-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말 무릎 꿇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는 날이 올 거라고 보세요? 뭐 그렇게 너무 과한 표현이었던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좀 저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카노사의 굴욕에 대비되는 아비뇽의 이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정권 교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내가 그냥 도와줄게.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안진걸 소장 뭐 궁금한 예. 거 있으세요? 아니 국민들께서 이제 정치를 희망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여당이나 야당 이런 소식들은 좀 짜증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어떤 상황이든 다들 정리하시고 맞습니다. 선의의 정책 경쟁, 공약 경쟁 어떻게 하면 민생을 살릴 것인가 그거로 저는 빨리 경쟁하는 것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 기자 30 몇 년 했는데 이런 상황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봐요. 네, 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하고 갈등을 빚어가지고 당무를 거부하고 내려가는 거. 네. 이런 그분이- 상황은 정치의 오미크론이에요. 네. 아마 장성철 소장님께서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많은 평가를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뒤끝이 굉장히 세다. 품이 높지 않다라는 지적이 많은 것 같아요. 요건 아마 제가 이제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은 정치 전문가들의 댓글이 그렇더라는 것만 저도 읽었습니다. 자, 민생 합시다. 그래도 민생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먼저 우리 안진걸 소장께 예.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그 윤석열 또 이재명 뭐 다른 이제 제3지대 후보들도 있는데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민생 정책이 현재 우리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그 눈높이에 좀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상당히 못 미칩니다. 어. 물론 이제 냉정하게 평가하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민생에 희망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주 52시간 철폐라든지 최저시급 철폐라든지 이런 건 사실 국제 기준에도 한참 후퇴하는 잘못된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철회하고 국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하는 것으로 돌아와야 된다. 심상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는 전통적으로 민생에 강한 후보로 알려져 있지만 뭐 주 4일제 근무라든지 뭐 지역화폐 확대라든지 이런 몇 가지 의미 있는 공약은 나왔지만 기대는 좀 역시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 생활을 통계로 보면요. 올 소득은 작고 근데 그 소득에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로 너무 많은 비용이 나가고 거기다 물가가 지금 11월 물가 3.7%는 올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좀 갑론을박을 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아직까지는 미진하다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어젠가요? 그
발언했다가 다시 해명하고 그게 네. 그제 발언이었나? 아무튼 뭐 주 52시간 또 최저시급제 철폐 네. 얘기했다가 나중에 뭐 또 언제까지 그 추가 설명이 필요한지 그건 참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너무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가들하고 이제 대담하다 보면 중소기업 하는 분들 애로를 말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런 점들 충분히 고려해서 공약을 잘 개발하겠다. 또 그렇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가들이 이야기한 게 최저임금 제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휴수당이 부담된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주휴수당 제도라는 게 원래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너무 낮으니까 약속한 만기를 하면 하루 유급휴가 비용을 준 건데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주휴수당은 이제 폐지 또는 개선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합리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게 아니라 다짜고짜 최저시급이나 주 52시간 철폐한다 그러면 안 그래도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고 1년에 2,000명 안팎이 산재로 죽고 과로나 과로사 심각한 대한민국인데 정치 지도로서는 굉장히 섣부르고 경솔한 발언이었다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성철 교수 지난번에도 이 비슷한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주 논란이 120시간 논란이 있었죠. 예. 윤석열 후보의 노동관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솔직히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만의 철학과 가치관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냥 주위의 참모들이 써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너무 사업주 위주의 노동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최저임금제 52시간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니 조금 더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고 우리가 고칠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착되어 있는 이 제도를 폐지하면 여러 가지 국가적인 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이재명 후보랑 또한 여당과 함께 논의를 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안이 최선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폐지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폐지해? 네. 이제 또 비판이 나오고 또 본인들은 해명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아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최저시급 같은 경우도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8,000원 수준이고 내년에 이제 9,000원 정도 네. 되는 건데 지금 보면 미국이나 이런데 물론 경제부 우려가 훨씬 크지만 기본적으로 한 15,000원에서 막 16,000원 일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최저시급이라는 게 인간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사회 약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나 소상공인 입장에 최저시급 부담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호응을 해드린다 하더라도 어쨌든 최저시급은 꼭 우리 사회에 지켜야 될 선인데 다만 인상률을 뭐 너무 많이 올린다거나 이런 건 조절해 보겠다 노력했다 이런 취지는 토론이 가능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2년 동안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2년 동안 아예 거의 안 오른 상황이었는데 저도 장세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합리적인 선에서 토의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배경이 있는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폐지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이게 예.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최저시급은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나 그 점주, 사업주도 둘 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안 주고 최저시급을 좀 최소로 주기 위해서 시간을 좀 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알바 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졌다라는 거고 점주 같은 경우도 최저시급이 상당히 부담이 되니 본인이 좀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을 한다든지 하니까 어쨌든 알바 자리가 줄어든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 도입 체제는 좋았는데 부작용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근데 최저시급은 꼭 지켜야 될 제도인 건 맞고요. 왜냐하면 그거 없어지면 정말 장시간 과로 저임금 노동이 만연화될 때. 다만 저도 방금 이제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주휴수당은 이제 만근인데 기본이 주 15시간 이상 해야지 주게 돼 있으니까 14시간 또는 15시간 좀 못 미치게 계약을 해가지고 맞아요. 알바분들이 예. 고용이 더 불안해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일면 주휴수당 문제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토론할 수는 있다. 하지만 예.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우리 사회가 지키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갈까요? 네, 배국의 시사 1번지 안진걸의 민생,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안진걸 소장 이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한 거 예. 그거 한번 좀 짚어볼까요? 예.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시가 9억이었는데 12억으로 상향 조정됐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12월 달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1주택자들에게는 9억
이상의 주택을 팔면 세금이 이제 부과됐거든요. 세금이 양도소득세는 이제 그 양도 차익에 따라서 최소 6%에서 많게는 45%까지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낮긴 했지만 내는 입장에서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네. 근데 그게 이제 9억까지 집을 9억 이하로 팔면 부가 안 됐던 게 이제 예. 12억 이하로 팔면 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왜 바꾼 거예요? 42만 가구 정도가 정부에서 혜택을 볼 거로 전망했는데 종부세 기준이 이제 9억에서 11억으로 올라간 거랑 전체적으로 양도세 과세 기준이 2008년도에 이 기준이 도입됐습니다. 근데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물가 상승이라는 주택가 상승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1주택자의 세부담을 일부 경감시켜 주려고 이제 줄어든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바뀌면 그 안에 이거 너무 세금 많이 물까봐 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뭐 11월이나 10월 올해 만약에 10억이고 11억을 팔았다. 그럼 이제 그분들이 뭐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많이는 안 나왔더라도 세금을 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의 불만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12월부터는 12억 이하 주택은 팔았을 때 1주택자 한해서 그렇습니다. 다주택자들은 기본세율에다가 20에서 30%까지 중과가 되니까요. 예. 어쨌든 이제 비과세가 되니까 예. 좀 서운하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분명한 것은 1주택자들 중에 주택을 팔려고 했던 분들 12억까지 이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니까 주택 공급 효과가 일부 있다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을 늘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예. 그런데 이제 장성철 교수 당연히 야당에서는 이거 뭐 선거 앞두고 또 표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오지 않겠어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지난 거의 5년 동안 세금을 올려왔잖아요. 강화시키고. 그런데 갑자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기준 자체를 올리는 것은 맞긴 맞는데 그냥 야당은 어쨌든 여당을 공격을 하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야 되니 아니 표를 위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세금까지도 이렇게 낮추는 거 아니냐. 당신네들은 표를 위해서 뭐든지 할 사람들이다 라는 비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야가 바뀌어도 그랬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이 제일 힘들잖아요. 이관계도 헷갈리는데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1주택자 이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이제 상승을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이제 한참 논란이 진행된 건 다주택자들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6%에서 45%의 기본 세율에다가 2주택은 20% 중과가 되고 3주택은 30%가 중과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꽤 부담이 되시겠죠. 근데 물론 이제 집 없는 분들이나 일가주택에서 그냥 사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10억이 올라가 가지고 40% 50% 내는 건데 그게 그렇게 큰 부담이냐? 부당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양도소득세로 되어 있잖아요. 마치 예. 인컴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외국 선진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자본이득세로 봅니다. 이제 토지나 주택에 대한 이득세로 보는 거죠. 정상적인 인컴이 아니라. 그래서 중과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근데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건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 민주당에서는 종부세가 올라갔기 때문에 보유하는 게 부담이 된다면 이제 팔고 나가려면 이제 3주택자 한 주택을 팔려면 양도세가 좀 완화되면 아무래도 유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당 방침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확정? 당에서 이렇게 이제 의견이 나왔는데 예. 저는 오늘 방금 전에 제가 뉴스 확인해 보니까 홍남기 부총리는 이제 그건 반대다. 예, 다주택자들이 일종의 투기 목적으로 많은 주택을 소유했고 예. 그래서 사재가별 중과를 했는데 그 상태에서 한시적으로 또 그 양도소득세를 인하해 준다 말이 되냐? 그분들이 이제 세금으로 손해를 보는 게 아니지 않느냐? 많은 시세 차익을 얻는데 그 중에 이제 3주택자 30%를 중과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셨더라고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라. 그래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건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려고 하면 양도세를 중과세했단 말이에요. 최고 75%까지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맞습니다. 되면은 파는 거보다 우리 애들에게 증여해주겠다. 라고 하는 게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15만 건, 지금 9월까지 올해는 10만 건이에요. 그렇죠. 증여가 엄청 늘어났죠. 그럼 이게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 받을 수밖에 이게 없어요. 굉장히 이 진보 진영에서도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리면 그건 굉장히 사회적인 부합한 면이 있는데 투기 세력들이 이제 보유하기 어려우니까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양도세까지 중과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이제 원칙적인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없는 소득에다가 우리가 물리는 게 아니고
막 10억, 우리가 방금 장 교수님 말씀하신 그 75% 세율이 뭐냐면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에다가 그 다음에 3주택자 이들이 이제 합쳐지면 75% 세율이 되는 거예요. 최고 세율이. 그러니까 20억을 벌었어. 집을 하나 갖고, 팔아갖고. 그럼 거기다가 중간하는 게 뭐가 문제냐. 당연히 투기 세력들이 불로소득을 본 걸 환수해야 된다. 나갈 때까지 이런 의견이 팽팽한데요.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정말 집값 안정이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면 보유세율은 올린다 하더라도 한식으로라도 이분들이 집을 좀 팔고 나갈 수 있도록 양도세율은 조금 완화하는 것 정도는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선거 전에는 보유세 절대로 못 올릴 것 같아요. 이제는 보유세 올리게 되면은 지금으로서는요. 아니 대략 우리나라에 한 1,200만 가구 정도 있다고 하는데 예. 그 가구들을 다 적으로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유세도 지금 네. 저 이재명 후보가 후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후퇴했고요. 예, 이제 네. 국토보유세는 안 할 수도 있다고 예. 이제 한 거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올해 참으로 이제 강화된 게 적용돼서 논란이 생겼으니까 더 이상 지금 당분간은 못 올리는 거죠. 예. 다만 이제 분명한 팩트는 이제 종부세는 개인별로 1.7% 국민이 내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90% 가까운 국민들이 재산세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요. 이건 팩트인데 어쨌든 부동산 관련해서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예민한데 결론적으로 저는 양도소득세 완화 집값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진걸 소장께 이 문제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당에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부총리가 곤란하다라고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되잖아요. 예. 사전에 좀 당 정의 협의를 해서 내놓고 그리고 이렇게 좀 추진해가는 그런 게 더 낫지 않나요? 아주 의미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김동연 부총리 시절부터 홍남 부총리까지 지금 일관되게 그런 모양이 많고 특히 홍남 부총리와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원리로 보면 선출된 권력이 비선출된 고위 관료들에게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료들을 개혁해야 된다는 여론도 이제 고조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는 그것대로 옳다 하더라도 당정에서 민생과 관련된 특히 예민한 부동산 문제 관련된 것은 좀 더 충분히 논의해가지고 발표가 됐으면 더 좋아할 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이 맞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집권 5년 차인데 아직까지도 이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무능력한 정권이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적 통제 얘기하셨는데 민주적 통제하라고 그랬지 민주당에 의한 자의적인 통제하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상의 주요한 원칙이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국민의 선출된 권력이니까 행정부를 우리 마음대로 장악을 하겠다? 이것은 헌법상의 원리와도 맞지 않다. 예. 민주주의 기본 개념과도 맞지 않다. 장악은 해서는 안 되는데 예를 들면 통제가 장악이죠. 예, 기재부에 우리가 곳간 열쇠를 맡겨놓은 건 곳간을 잘 관리해라는 거지 곳간의 주인 자격을 준 건 아닌데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재부 행태가 국가 재정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국민들 꼭 필요한 어떤 조세 정책이나 또는 복지 정책이나 또는 국민 재난 지원 정책에 대해서 또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 이러면 손실보상금 중소상공인이 좀 더 올려야 된다 했을 때 기재부가 난색을 표해버리거든요. 방역 때문에 망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국가는 굉장히 지금 여전히 재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충분히 괜찮다고 다들 평가하는데 IMF나 OECD도 못 주겠다 이런 태도는 저는 이제 장 교수님 지적하는 건 일리가 있지만 민주주의 원리라든지 국민주권 원리를 보면 기재부가 월권 행사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월권 행사가 아니라 기재부가 살림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5개월 후면은 집을 떠날 아버지가 야 우리 애들 좀 더 맛있는 거 사주게 집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자. 부인이 이거 안 된다. 살림살이 지금 조금 더 돈 아껴야 되고 대출 줄여야 된다. 이게 맞지. 그럼 부부가 같이 그래요? 빚 내가지고 우리 옷 사 입고 여행 갑시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 설득력이 있는 예시예요. 그런데 일부 국민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교육비나 주거비나 의료비나 통신비 자비 같은 거 줄여달라고 그러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기재부가 그냥 못하겠다 이런 식인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부나 당이나 다 민생 똑같이 걱정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죠.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